그러니까 수리과학부, 그러니까 수학과 강명주 교수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 여기랑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사회가 4차 산업시대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개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딥러닝이고, 딥러닝의 가장 근본적인 게 수학이 기본이 된다 그러는데, 그럼 수학이 과연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응용됐는지, 뭐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 그래서 지금 간단히 어떤 수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요즘 딥러닝의 어떤 개발 과정이나 이런 거 간단히 바이오랑 의료 쪽, 저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저는 반도체 쪽을 많이 하거든요. 반도체 산업이나 아니면 다른 무슨 뭐 그런 데 많이 하는데, 이쪽 바이오나 뭐 의료도 같이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란 게 사실은 1차, 2차, 3차, 4차를 넘어오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지금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증기관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대량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발전됐죠. 그 다음에 3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컴퓨터가 발명되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그 다음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 과학에 대한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은 3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보통 여기 뭐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뭐 수학적 모델링, 매스메티컬 모델링이나 아니면 무슨 뭐 사이언티픽 모델링이나 이래 갖고서 예를 들면 뭐 우주선을 만든다 그러면은 보통 CFD, 컴퓨테이션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그래 갖고, 그러면 그 물의 흐름이나 뭐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아니면 수학적으로 식을 만들어서 그 어떤 현상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묘사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손으로 못 푸니까 컴퓨터로 풀었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들이 발전하고 이랬는데, 그게 3차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럼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모델링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를 그 자체로서 어떻게 그 새로운 걸 갖다 표현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데이터가 돈이 되고,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가 가장 큰 회사가 되는 것들이 지금 현상이고,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좀 잘렸는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되게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넘어오면서 되게 큰 이슈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 그러면은 이게 뭐 넘버원 시스템 in the world 뭐 이런데, 지금 보면 뭐 12년 뭐 미국이 사실은 그 원자 핵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전에 한 1960년대 처음으로 뭐 애니박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는데, 한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는 미국이 세계 500대 컴퓨터, 슈퍼컴퓨터 그러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뭐 유럽이 좀 있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2013년부터 17년까지 중국이 1등 했어요. 세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는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데, 여기 푸카코 컴퓨터,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가 중국이랑 미국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다른 뭐 그러니까 뭐 유럽이랑 일본이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가장 빠른 컴퓨터가 갖고 있어요. 일본은 뭐 지질학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지진도 나고 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2000 몇 년에 옛날에도 일본이 제일 빠른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지진 예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일본이 제일 빠른 컴퓨터,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딥러닝 같은 것 때문에 또 그런데, 이런 컴퓨터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컴퓨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슈퍼컴퓨터라는 게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플랍이라는 거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러니까 1초에 컴퓨터가 몇 번 계산할 수 있냐, 그냥 플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1초에 몇 번 할 수 있냐, 그런 건데, 이런 컴퓨터를 갖고 하면 1초에 경 이상, 뭐 무한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1초에. 그러니까 뭐 지구에 있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해도 그보다 훨씬 빠른 컴퓨터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른 컴퓨터로 그럼 모든 것 갖다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냥 결과가 딱 나올 것 같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컴퓨터가 아까 제가 말한 거, 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는 코어가 한 720만 개, 730만 개 코어를 갖다 연결시켜 놓은 거고, 지금 여기 Rmax 그러면 테라플랍인데, 그러니까 이게 41경
1초에 41경만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예요. 얘가 진짜 엄청 빠른 컴퓨터예요. 그럼 이거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근데 되게 간단한 문제도 얘가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중학교 때 정도 배운 거, 그 다음에 대학 1학년 때 배운 거 조금 리뷰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AXB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렬, 매트릭스 솔버인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나오면 어떤 지금 뭐 딥러닝도 그렇고 아니면 CFD나 아니면 다른 뭐 사회적,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풀다 보면은 이런 꼴이 나와요. 그래서 이 X를 구하는 거죠. 솔루션 구하라. 해를 구하라는데 그 A가 행렬이고 매트릭스, 이거 벡터, 그러니까 X는 벡터, B도 벡터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2X는 2다 그냥 우리가 단순한 식이면 X는 2의 역수 곱하기 1 하면 되죠. 그래서 X는 2의 역수 곱하기 1에서 2분의 1이에요. X가. 그럼 이런 식은 행렬이면 이게 연립방에서 중학교 한 1학년 때 배우나? 뭐 이 정도 배우는데, 요거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 풀면 되는데 뭐 대입법 하거나 뭐 다른 걸로 뭐 빼고 하면 되죠. 행렬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2, 1, 1, 마이너스 1, x1, x2.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하면 요게 A가 되고 이게 X 벡터가 되고 이거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X 이꼴 B가 되는 거고 이런 형식이. 결국 그래서 X는 이거랑 똑같이 A의 역수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렬을 이걸 하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이게 우리가 비행기를 만든다 아니면 뭐 딥러닝 푼다 그러면 이 A라는 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쪽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미지수가 2개만 구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엄청 커져서 이게 뭐 1000만 개, 가로로 1000만 개, 세로로 1000만 개. 그래서 미지수가 한 1000만 개 막 이상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국 그 문제를 푼다는 거는 요 A의 역수를 구하면 되는데, 인버스를 구하면 되는데, 그럼 인버스라는 공식이 이거예요. A의 역수는 1 over 디터미넌트 A. 하여튼에 뭐 이거 식이니까 이렇게 썼다 그래요. 어드 조인트 A인데, 자, 이거는 다시 쓰면 1 over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에 하여튼 D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더 큰 매트릭스면 일반적인 식은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어드 조인트는 뭐 계산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부호가 바뀌고 뭐 이렇게 좀 바뀌었고, 여기는 곱하기 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거, 역수를 구하는 거, 인버스를 구하는 거는 요 디터미넌트를 잘 구하면, 빨리 구하면 되는데, 디터미넌트는 사실은 요 더하기 곱하기가 몇 번 들어가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AN, 그러니까 여기가 100개, 여기가 N개, 이쪽이 N개일 때 역수를 구하는 거는 계산이 N 팩토리얼이에요. 곱하기 빼기가 N 팩토리얼만큼 들어가요. 그 역수를 구한다는 거. 요 디터미넌트. 자, N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뭐냐면은, 뭐, 10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해서 10까지 곱하는 거. 100 팩토리얼이면 1부터 100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팩토리얼이면 이렇게 돼요. 10에 158승.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식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한다, 역행렬을 구한다 그러면 100 by 100의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한다 그러면 100 팩토리얼만큼의 곱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갖다 대강 계산해 보면 10에 158승 정도의 더하기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푹 갖고 아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가 41경을 1초에 하는데, 사실 그걸로 요거 직접 계산한다 그러면 10에 133승 years.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야, 우리가 지금 비행기도 날아가고 원자폭탄도 만들려면 이게 그리고 딥러닝 갖고 뭐 얼굴 인식하고 무슨 뭐 바이오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데 이게 뭐 1000만 개, 억만 개씩 있는데, 그럼 이거 지금 뭐 억 팩토리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수학적으로는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만약 A가 인버스가 뭐 디터미넌트 0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데, 사실은 뭐 사회에다 아니면 무슨 산업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플라이드 매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구하는 방법이 또 다른 거예요. 증명이랑 어떤 진짜로 실제로 구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그 진짜 몇 천억짜리 컴퓨터 갖고도 요 매트릭스에 여기 100 by 100, 그럼 되게 간단, 진짜 작은 문제인데 100개 있는 거. 그런 거 해도 이 푸카 컴퓨터, 세계에서 제일 빠른 몇 천억짜리 컴퓨터로 돌려도 안 된다는 거죠. 팩토리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응용수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탑10 알고리즘 오브 센츄리,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뭐 탑10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매스 아니면 뭐 건데 이 10가지를 갖다가 그 SIAM, 그러니까 Society of Industrial Applied Mathematics라고 해서 산업응용수학회 미국, 거기서 이제 10가지를 선정해 놨어요. 이 중에서 한 6가지가 그 역함수를,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하는 거랑 관계가 있고, 사실 그래서 아까 133, 10에 뭐 133해 걸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딥러닝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뭐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알고리즘에 기반해 갖고 하기 때문에 결국 딥러닝도 눈깜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바이 1000만도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나와요.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사실 그거 갖다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은 어떤 문제를 풀 때 정확히 안 풀어도 되거든요. 어프록시메이션하게 풀고 이거 다 어프록시메이션을 푸는 건데 그 에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의 변화가 이 수학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수학이랑 어떤 산업에 이 적용시키는 거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약간씩 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딥러닝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 사람 얼굴 인식하고 개 뭐 고양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거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상 처리, 이미지 프로세싱인데, 사실 이미지 프로세싱 영상 처리 방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바이오에도 적용되고 뭐 의학에도 적용되고 뭐 폐암 진단 같은 것도 해도 다 그런 것들인데, 그게 1970년대, 60년대에서 공학 쪽에서 어떤 필터링 같은 거 써갖고서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의 전환인데, 이게 이미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픽셀이잖아요. 거기 컴퓨터에서 보면. 결국 픽셀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스크리트한 거예요. 디스크리트한 공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링이나 공학적인 그 센스에서 훨씬 맞는데, 근데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알라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공간에 대해서는 수학적인 증명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되게 어렵고.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는 필드상이라고 수학의 노벨상 있죠. 그걸 받은 원먼포드가 하여튼 80년대에 어떤 이런 모델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갖다가 디스크리트한 걸 갖다가 어떤 공간을 어떤 연속적인 공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연속적인 공간, 여러분들이 뭐 배웠던 미분, 적분 이런 거 있죠. 적분은 뭐 디스크리트가 되죠. 미분은 디스크리트하면 되게 안 되거든 거죠. 점프가 있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연속적인 공간으로 바꿔놔서 그러면 어떤 식을 하면은 이게 더 잘 되더라. 그래서 그런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이 영상 처리 방법이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노이즈 제거시키고 여기에 보면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여기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 뭐 컴프레스 센싱, 브레그만 기법 이용한 압축 센싱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컴프레스 센싱은 여러분들이 만약 CT를 찍는다면 CT에다가 뭐 레이저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쏘면 사람들 그 장기나 이런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CT 양을 근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얼만큼 적게 쏘이고 다시 복원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일반적인 CT를 했다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쐈는데 요거 갖다 다시 리커버리하는 그런 컴프레스 센싱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게 2010년까지 진짜 이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였어요. 이런 영상 처리나 그다음 무슨 뭐 다른 뭐 바이오나 이런 데서 쓰는 영상 처리 방법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였는데 2012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때 그 뭐 이미지넷 대회에서 이런 방법들을 제치고 그 뉴럴 네트워크 그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뉴럴 네트워크 2012년에. 그래서 그때 세계 대회에서 그 전까지는 1등 했던 게 뭐 정확도가 85% 아니야. 뭐 70%였다 그러면 그 뉴럴 네트워크 한 게 한 85%. 그러니까 세계에서 1등이랑 2등 차이가 15% 차이 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엄청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환이죠.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변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방법들, 2010년 전에 가장 좋은 방법들인데, 이거 한번 클릭 되나요? 한번, 안 되나?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고, 내 종양 찾아내는 건데, 이게 한 2000년도 정도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쭉쭉쭉 해갖고. 이게 세그멘테이션 방법이고, 그 당시에 가장 잘 되는 방법이라 그래서, 저 IEEE에서 상도 받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이 많이, 아까 그 수학적 그 어떤 모델링을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영상 분석을 해갖고 신약 개발한 것도 이것도 한 10년 전 정도의 어떤 아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거 뭐 개수를 세고 아니면 여기에 무슨 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갖다가 그런 이미지 갖고서 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아마 여기 지금 다음에 발표할 옵티팜의 한성준 대표가 어디 있었더라? 저기 파스텔 연구소에 있을 때 같이 연구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2010년까지는 그랬는데 그 후에 자 우리가 과학의 변화를 보면은 옛날에는 진짜 익스페리멘탈 사이언스잖아요. 여러분들 뭐 세포 본다 그러면 뭐 진짜 현미경 갖고 계속 봐야 되고 그다음 뭐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지만 되는데 그리고 뭐 비행기를 날린다 자동차를 갖다 만든다 그러면 부셔봐야 돼요. 진짜 충돌 실험 해보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중간에 이제 변한 게 이제 시뮬레이션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갖고서 하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VIP에서 버추얼 인테그레이티브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갖고 미국의 다파에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줬어요. 그래서 그다음 대학들 한 5-5개랑 그다음에 휴즈 그다음에 큰 회사랑 같이 해갖고 어떤 레이저나 이런 거 갖다가 모델링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였어요. 시뮬레이션 사이언스. 모든 자연현상이나 어떤 과학을 갖다 시뮬레이션으로 해갖고 수학적 모델링해서 그거 갖다 컴퓨터로 풀어보자. 그러면은 사실은 칩을 그러니까 자동차 만든다, 비행기를 만든다 할 때 진짜 안 부셔보고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자동차 100대 부셔야 될 거 이것만 하면 그래도 파라미터를 가지고 좀 줄여갖고 한 10개만 부셔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대단히 성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의 데이터 드라이브 사이언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그래서 데이터 드라이브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그 자체로 갖고서 어떻게 그거 갖다가 이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말도 많고, 빅데이터라고 그러고, 옛날 클라우드, 어디 그런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만, 말이 맨날 바뀌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낙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커넥티비티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사실은 핸드폰 갖고 다 있으면 여러분들 인터넷 진짜 지금 딱 하면 다 나오고, 그래서 서로 다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의 연관성,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딥러닝이나 지금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12년에 여기 아까 그 얘기했던 이미지넷에서 1등한 거. 그래서 이런 얼굴 인식 같은 건 지금 그때는 한 85%였는데 지금은 거의 얼굴 인식 한 99점 몇 %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갖다 막 쓸 수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중국 같은 데 막 쓰니까 센스타임 같은데 그 회사들 해갖고 진짜 이런 데서 딱 해갖고 범인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9.9% 이러고 이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그거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인식하는 게 이거죠. 알파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딥러닝 하면 뭐든지 다 된다. AI가 진짜 사람을 잡아먹겠다. 이거 모든 것.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이것도 에러도 많고 사실 좀 다른 방법이고 이거는 이런 것들 알파고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규칙적인 어느 정도 규칙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AI 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규칙적이 있는 건 그래도 가능한데 사실 규칙성이 없는 일반적인 그런 현상들 그런 건 되게 어렵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언어 번역도 잘 한다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되게 아직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아마 모든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학회 중에서 가장 크게 뉴럴립스라고 밴쿠버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가 있는데
이쪽 뭐 바이오랑 좀 다르지만 뉴럴입스라 그러면 한 15,000명, 2만 명 정도 모이고요. 거기는 컨퍼런스 가려 그러면 추첨해서 가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추첨해서 돼야지만 가고 아니면 거기 논문을 억셉해야 되는데 논문 억셉이 한 10% 정도 되니까 되게 어려운 그런 데인데 자, 그래서 뭐 딥러닝이란 건 그냥 간단히 뭐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사람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 갖고 그래서 이런 걸 고양이를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보면 어린애처럼 고양이 많이 보다 보면 아, 고양이구나. 이게 어떤 뭐 머시룸을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머시룸이구나. 토마토를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비슷한 걸 갖다 놓으면 우리가 아, 이게 처음 보는 거지만 고양이구나 어떤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아, 토마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다 구성해갖고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거는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한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테스트할 땐 금방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 이런 걸 갖다가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구별하려고 하면 데이터 100만 장씩 있어야 돼요 거의. 그게 초창기에. 그러면 그 데이터 어떻게 모아요? 못 모으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조금 모아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KCC 건설이랑 해갖고 위험 상황 인지 같은 거 하는데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진짜 찍어갖고 거기에 뭐 난간도 잘못 설치돼 있나, 뭐 사다리 잘못 설치돼 있고 뭐 이런 것들 찍어서 하는데 그거 데이터 하는데 진짜 거기 뭐 과장, 뭐 대리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서 계속 찍고 진짜 업무 시간에 그래서 한 몇만 장 해갖고 그거 라벨링 하는데 시간 엄청 걸렸어요. 그러니까 라벨링 하는 것도 되게 시간 걸리고 하여튼 지금 딥러닝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비하인드에 그런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거, 데이터 수집. 그래서 뭐 그런 프로젝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데이터 수집하는 프로젝트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딥러닝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라는 게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뭐 SK 하이닉스랑도 일했는데 하이닉스의 데이터, 반도체 데이터 엄청 많은데 옛날 데이터는 뭐냐면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베지예요, 사실은. 여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제된 데이터를 갖고 있냐. 이게 엄청난 큰 힘이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에피데미 아웃브레이크 지금 우리가 맨날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거 언제 벗을지 모르지만 아, 저만 벗고 있구나. 근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처음에 에피데믹 나왔을 때 가장 그 뉴스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이런 회사들, 블루닷, 에스페티, 에어리스가 코로나 확산 작년 말 AI가 먼저 알렸다. 이거 작년 뉴스인데 그러니까 AI로 어떤 데이터를 갖다 분석해 갖고서 아, 이게 AI가 나왔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럼 어떤 데이터를 썼냐? 자, 이런 데이터를 썼어요. 뭐 비행기 서로 이 유통 과정, 그다음 질병 어떤 분포도, 그다음 뭐 신문 정보 이런 것들을 해갖고서 어디가 그 아웃브레이크가 프레딕션을 갖다가 한 거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금 딥러닝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예측해서 어디가 그러니까 이 아웃브레이크가 많이 나올지 이런 거 갖다 예측했었고 사실 처음에 초창기는 잘 맞았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AI 갖고 신약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 신약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분자 구조나 화학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여러분들 뭐 여기 화학이나 생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인터랙션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합하면 이게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들 갖다가 같이 다 연구해 갖고서 여기서 이제 나온 거 후보 물질이 어떤 게 가장 그 백신으로 효과가 있을까 렘데시비르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AI로 아까 그런 회사 블루닷이나 이런 데서 해 갖고서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뭐 지금 AJ 그다음에 뭐 파이자 모더나 이런 거 맡고 있는데 사실 신약 개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려고 그러면 진짜 뭐 10년 20년 걸리는 건데 지금은 1년 반 만에 뭐 임상실험 아직 안 끝났지만 사실 나왔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진짜 이렇게 실험해갖고서 뭐 이거 계속 실험하고 그러면 10년 뒤에나 나올까 말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졌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또 다른 거 제가 또 하는 거는, 자, 이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연구하는 건데, 피부나 뭐 피부암이나 피부 질병 같은 거, 사실은 뭐 피부과 의사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클리니컬로 보면은 대강 먼저 알고,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더머스코픽 그래서 파인딩하고, 아니면 진짜로 이거 진짜 밑에 뜯어갖고서 조사해갖고서 이거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걸리고 뭐 이렇게 점막 같은 거 떼어내니까 안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딥러닝으로 이런 걸 찍었을 때 알 수 있을까? 근데 이 사진, 그냥 사진 갖고서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더 3차원 구조잖아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3차원처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뭐, 여기 뭐 플래노틱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나온 카메라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핸드폰 보면 뭐 5개 있었잖아요. 5개 뭐 있고 렌즈가. 원래 삼성에서도 거기 5개가 아니라 11개짜리 만들고 막 이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11개. 열로 된 거. 그러면 그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 두 눈이 있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있으니까 3D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거리 차이를 갖다가 스테레오그래피를 하는데 차이를 갖다가 해갖고서 3D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카메라로 이거 찍으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서 지금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걸, 이런 걸 찍어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이, 이거는 뭐 피부과 당연히 전문의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랑 뭐 애틀이랑 뭐 같이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의료에 쓸 수 있고요. 네, 이건 뭐 플래노틱 카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흑색종,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우선 데이터를 다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 데이터 모으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처음에 우리가 폐암 진단 뭐 이런 거 했을 때 중앙대랑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인턴 레지던트가 한 3달 동안 데이터, 이거 말고 데이터 모아갖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가 폐암이라는 거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흑색종인지 모바인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사실은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진짜 이게 흑색종이다, 모방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해준 다음에 이거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적색종이다, 뭐 이런 거 갖다가 흑색종이다, 이런 거 갖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전문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컴퓨터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하는 게 구급일지, 구급활동 영상분석 시스템인데 응급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911 같은 데, 119구나. 119 같은 데서 응급차가 이제 가면은 사실은 환자를 싣고서 거기 응급대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자기네끼리 말도 하고 환자랑 얘기하고 그다음 거기서 응급치료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의사 앞에 전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늦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갖다가 그 사람이 다 말해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CCTV로 찍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도 하고 그래갖고 그 데이터를 갖다 다 전해주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응급실이 어디가 비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것도 되게 큰 사업이어서 SBS에서 한 2시간 정도로 아마 한 2주 전인가 아마 특집으로 나갔을 거예요. 거기서 뭐 AI가 현재 뭐 응급의료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뭐 언론에서는 훨씬 더 잘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뭐 연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 분석하는 건데 옛날 같으면 안 되지만 지금은 여기 보면 다 CNN 뭐 이런 것들 공간 특성 이런 게 LSTM 이런 게 다 딥러닝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가 없어서 처음에 이랬는데 지금 훨씬 잘 되는데 딱 찍으면 이렇게 뭐 베드가 있고 뭐 TV가 있고 지금 보면 이게 79분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 베드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T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해 갖고서 다 보여주고 그다음 그 사람이 뭐 인공호흡 인공호흡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CPR도 이제 몇 번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CPR도 이게 일초에 몇 번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체크해 갖고서 동작 인식해 갖고서 요즘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 비식별화 때문에 이거 하는데 여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얼굴 비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그건데 뭐 자동차 뭐 번호판 인식 이런 데서도 저 얼굴을 갖다 실시간으로 저렇게 비식별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런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같은 사진, 이건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이렇게 얼굴을 갖다 저 얼굴을 갖다 없애는 그 강도는 좀 더 뭐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뭐 이건 트래킹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아까 CPR하고 이 사람이 CPR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트래킹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세계 사회에서 저는 뭐 수리과학 그러니까 매스메티컬 사이언스를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더 통합의 그 시대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같이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뭐 같이 연구하는 팀들 보면은 뭐 공학자도 있고 의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 대한 이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되게 좋은 걸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